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이제 43분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ISL 이재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네. 다가서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실적 이번에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컨센서스 자체가 매우 낮았고, 그쵸. 이제 크게 뭐 아주 단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2분기에는 대부분 그 2분기 이후에 하반기 보고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보면 이제 1분기에는 사실 미국 쪽에 투자를 좀 배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 2분기에는 신흥국 투자와 함께 미국 쪽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이제 의견이 슬쩍 이제 좀 바뀌는 그런 결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역과 섹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EPS 추정치를 보면 미국이 추정치보다 5% 상승을 했고요. 유로존도 2% 상승을 했고 유로존은 그 추정치 자체가 좀 높았습니다. 일본은 14% 하회를 하면서 크게 보면 선진국 존에서는 미국과 유로가 선방을 했고 일본은 여전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섹터별로 잠깐 살펴보면 그 소재 섹터가 역시 좀 강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가 많이 나쁘지 않으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소비재도 상당히 컨센서스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뭐 IT도 역시 상승을 했고요. 에너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나빴던 거는 유틸리티였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경기에 조금 민감한 쪽이 1분기에는 수익이 좀 더 컨센서스가 좀 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유틸리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아마 이제 그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경기가 1분기부터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유틸리티나 이쪽으로 특히 ETF 관련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업종별로 보면 생각보다 역시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섹터별로 보더라도 경기에 민감한 쪽이 오히려 컨센서스가 좋아졌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지역별로 살펴서 컨센서스의 변화 폭을 보면 사실 이제 유로존은 지금 최근에 보면 뭐 프랑스가 올 상반기에 벌써 그 팬데믹 이전의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최근에 뭐 독일 증시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유로존은 지금 지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면 역시 이제 컨센서스도 높았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줄어드는 폭도 역시 플러스권에서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부분을 보면 역시 유로존이 왜 상승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해답이 좀 되고요. 미국은 이제 그 생각보다 컨센서스에서 지금 올해는 좀 컨센서스가 하향이 좀 되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은 역시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그 컨센서스가 원래 좀 좋을 그러니까 줄어들 것이다, 나쁜 부분이 좀 줄어들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 그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보면 지금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 그 1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에서 그나마 5%대를 유지를 할 수 있고 1분기 자금 이동상 중국에 대한 기대가 좀 컸는데 미중 갈등이 이제 점점점 섹터별로 심화되면서 중국이 생각했던 것만큼 리오프닝 과정에서의 그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나 혹은 전인대 이후에 경기 부양책에 기대했던 어떤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흥국은 상당히 나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축소되면서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오는 이제 레포트들은 그 2분기 이후에 신흥국 쪽이 아마 2분기, 3분기로 넘어갈수록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나빴는데 역시 이제 올해도 가장 나쁜 컨센서스를 어떻게 보면 뭐 그대로 뭐 유지를 하면서 기대치도 낮고 실제 상황도 나쁘고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 결국 그 올해 1분기를 놓고 보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네. 반면에 이제 유로존은 여전히 좋았고 미국은 나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아마 지금 금리 인상 중단이 가셔야 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 전까지 한 그 짧으면 한 10개월 내외 정도를 어느 쪽에 그 글로벌 자금이 이동할 것인가를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유로존과 신흥국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미국 아마 이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고려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채함도 이제 협상 결렬은 뭐 얘기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밤사이에 분위기가 좀 확 달라졌어요. 좀 긍정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조정을 받을 때 그리고 이번 주 수초에 조정을 받을 때 네. 그 협상 결렬됐다는 내용을 보면서 주가 조정받을 때 사실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협상 직후에 나왔을 때 결렬은 되었지만 네. 그 메칼씨나 그 공화당 측의 저기 민주당 측의 반응을 보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서로 이제 조만간 협상이 타결이 될 것 같다라는 멘트를 했는데 네. 결렬이 너무 크게 보도가 되면서 그렇죠. 주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은 원래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네.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근로 요건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로를 전제로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는 게 공화당 의견이 요게 이제 가장 첨예한 대립인데 네. 요거는 서로 이제 조금씩 어느 정도 물러서면서 타결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결렬은 되지만 내용이 아주 첨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문제가 그 정치적으로 그 해결될 가닥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까지 역대로 보면 일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아니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를 아마 기점으로 해서 타결이 좀 되지 않을까 보고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2011년도 그 실제로 그 부채 협상이 결렬되면서 신용 등급이 강등됐던 시기인데 뭐 요거는 다 보셨을 겁니다. 그때 한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V자형 반등으로 바로 회복을 했고 이게 특이한 점은 보통 이제 우리가 디폴트 선언이 되고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나 국채가 폭락하죠. 그러니까 가치가 거의 없어지는데 사실 미국은 반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국제 금리도 하락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국채 가격은 상승했다는 것인데 그 말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었는데 부도나는 나라의 안전자산 선호가 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인데 이런 걸 보면 실제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거고 역시 이제 달러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나는 그 나라의 통화가 그 가치가 올라갈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도 이때도 역시 강세로 갔고 달러와 국채 움직임을 본다면은 디폴트 선언 이후에 미국이 뭐 부도 가능성 이거는 그 확률상으로 거의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시기도 내용이 맞지 않다라는 거고 그때 유가도 V자형 반등. 만약에 이제 지금 아마 헤지펀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디폴트 선언이 나면 아마 주식을 사겠다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디폴트 이후에 협상은 타결될 것이고 타결 이후에 신용등급이 강등돼도 그 타결 후에 바로 그 신용등급이 다시 상향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을 오히려 사겠다는 쪽이 많아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난 2011년처럼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타결이 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증시의 그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또 많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과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이 시점의 갭 짧게 보면 한 10개월에서 한 1년 6개월까지도 끌었는데 요 기간 동안 이제 그 시장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거를 데이터로 한번 보면 80년대 이후에 기준금리가 중단된 이후에 실제로 그 경기가 수축되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그 기간까지 얼마나 걸렸나를 보니까 80년대 후반에 나왔을 때는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실제 경기 침체까지 들어가는데 13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90년대 후반 닷컴버블 나왔던 그때는 9개월이 걸렸고요. 금융위기 나왔던 6년, 7년 요때는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실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데 1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가 팬데믹 오기 전에 이제 금리 인하 되던 단계 그 직전까지 계산을 하는 17년도 이후에 보면 요때는 13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간을 보면 실제로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고 그 경기가 침체되기까지 미니멈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년 정도 남짓이 있는데 우리가 경기 침체 들어가기 전에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한 분기 정도 먼저 주식시장이 꺾인다고 보면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뺏어 보면 그때까지는 주식시장이 버티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금리 인상 중단되는 요 근처의 시점부터 한 10개월 정도는 한 8개월, 9개월, 10개월 정도는 경기 침체 영향을 받아 증시가 하락하기 직전까지 약간의 혼돈의 상태가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이번 5월이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고 계속해서 금리가 뭐 동결되거나 혹은 이제 추후에 인하된다라는 거 계산했을 때는 내년 이맘때쯤까지는 그래도 증시가 혼돈은 있겠지만 뭔가 버텨내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거는 건가요? 그때 가서 판단을 하자는 게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사실 이게 네. 뒤쪽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경기 침체 정도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연준을 가장 신뢰하는 부분
중이 그나마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연준 위원들 자체는 금리에 대해서 강성적이지만 대부분 보면 마일드 리세션 얘기하잖아요. 조금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이번에 그 FOMC에서 파울이 했던 발언들을 계속 되짚어 보면 이분은 오히려 지금 노랜딩 가까운 발언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이제 고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뒤쪽에 이제 우리가 이 금리 인하 되기 전까지의 이 10개월 가까이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아마 여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그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다음 부분이 좀 중요한데, 요게 이제 그 S&P의 EPS를 가지고 경기 침체 정도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이 그래프만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위쪽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50년대 이후에 미국이 경기 침체 11차례를 겪었는데 이 중에서 심각한 경기 침체와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나눴을 때 실제로 그 S&P 500의 EPS가 심각한 침체 구간에서는 한 평균 EPS가 33.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얕은 침체 때는 평균 25.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EPS 추정치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IT 버블 때 그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 얕은 침체 때 한 18.9% 정도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그 팬데믹 이후에 주가 하락을 겪었던 EPS 그 S&P 500의 EPS 하락치를 보면 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미 지금 현재 이제 18%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기에 마일드 리세션이라면 실제로 평균치 18.9%에 불과 0.9% 정도만 더 하락을 하면 거의 평균치에는 도달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EPS 하락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물론 이제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간다면 아직도 여전히 뭐 한 15%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정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마일드한 리세션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S&P 500의 EPS 추정치로 본다면 이미 거의 근접해 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심각한 부분이라면 아직도 절반 정도 와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 심각하냐 마일드하냐 부분은 지금 논쟁을 해도 사실 결론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정도의 추정치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만약에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증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심각한 부분이라면 역시 이제 이거는 지금보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심각하냐 마일드하냐가 증시에서는 추가 하락의 정도를 아주 심각하게 절반 정도 더 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거의 마무리가 될 것이냐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본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뭐 심각하냐 마일드하냐를 지금 논쟁을 해봐야 사실 결론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대부분 경기 침체 들어가기 한 분기 정도 전에 어느 정도 예상치가 맞지, 이전의 통계치를 보면 그 전에 했던 얘기들이 잘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지금 미리 심각하냐 마일드하냐를 걱정하기보다는 어쨌든 경기 침체 들어가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한 10개월 내외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그 말씀드리고 가장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다 정리되어 있는 거네요. 예. 하나씩 좀 요게 이제 착인해 좀 볼게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로 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모두 주식시장이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올 초부터 전문가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가 침체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예가 5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주식은 선행성이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 시장인데, 경기 침체가 왔는데도 왜 주식시장은 계속 버텨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반영됐던 부분이 있죠. 이미 그러니까 그 전에 앞에 대부분은 앞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서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처럼 팬데믹 이후에 우리도 상당한 주가 하락을 겪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가 하락을 상당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 나와서 이미 주가가 상당히 조정받았던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자꾸 팬데믹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번에도 이미 우리가 조정받았던,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S&P 500의 그 EPS 추정치가 이미 18%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마일드한 리세션이 18.9%라 본다면 이미 18%가 하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일드한 리세션 상에서 정말 간다면 증시가 조정폭이 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있다라는 걸 좀 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5번의 경우를 보면 78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오일 쇼크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이때도 S&P 500이 경기 침체 구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이때 주도주는 오일 쇼크랑 지정학적 위험이 같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오일 쇼크에 관련된 에너지,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에 관련돼 있는 방산, 그리고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도 이때는 이제 SNL 위기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축 대보조와 우리 지금 저축은행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인데 이때도 S&P 500이 경기 침체 구간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주도주는 기술주와 소비재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6년도 우리가 왔던 그때도 금융위기 직전에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왔던 시기에 이때 상승하고 뒤쪽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상승할 때도 보면은 주도주는 에너지나 소재가 위주로 S&P 500이 오히려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1년도 이때 미국 재정위기가 왔을 때도 경기 침체에 들어갔는데 이때도 S&P 500이 상승을 했고요. 이때도 IT 위주의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번에 팬데믹 이전에 금리 인하 들어갔던 그 시기에 보시면은 이때도 나스닥이나 빅테크 위주로 S&P 500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와서 뭐 주가가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도주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스닥 사면 되겠네요. 나스닥. 그렇죠. 딱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나스닥, 실제로 공통적 우리가 보시면 정확한 그 포커스인데요. 그러면 이런 그 경기 확장 랠리가 아니라 경기 침체 속에서 또 안도 랠리가 나올 때 어떤 섹터가 올라가느냐를 보면 딱 들어가는 게 눈에 띄는 게 나스닥, 기술주, IT, 나스닥, 전부 IT, 나스닥이죠. 그러니까요. 2006년도면 그 S&P 나스닥이었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때는 그 90년대 후반 그 닷컴 버블이 와가지고 급락을 겪고 경기 침체를 겪고 올라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때 닷컴 버블이 꺼졌던 그 직후의 상승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IT주가 들어갈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여기는 보시면 나스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그 안도렐리에 나스닥이 들어가 있냐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요거를 대부분의 이제 레포트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구조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라고 한정을 짓는데,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 경기가 나빠진데 구조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섹터를 본다면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 아마 이제 전기차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여기에 해당되면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혹은 관련돼 있는 IT와 자동차 부품 일부 이제 이게 점점 교차가 되는 부분에 섞여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역시 지금도 보시면은 구조적 성장, 그러니까 AI, 채팅, 반도체, 전기차, 그러니까 이런 쪽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지금도 나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과거의 사례를 봐서 이번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혹은 안도렐리적인 성격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역시 지금 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강하냐 이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그 순간만 놓고 보면 조금 파악이 어렵지만 전반적인 부분을 과거 사례를 본다면 역시 지금도 과거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은 지금 이 구간에서 상승하는 그 섹터들도 나스닥 위주의 구조적 상승이 가능한 섹터라고 본다면 역시 이제 비슷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일드하냐 시비하냐라는 경기 침체를 논하기보다는 결국 경기 침체 우려감이 그 반등되기 직전까지 한 10개월의 투자를 어느 방향으로 잡을 거냐를 본다면 지금 이 부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작년 12월 달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악재가 쏟아질 때 그 나스닥의 ETF 인버스 3배짜리와 반도체 인버스 3배짜리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본다면 그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 내려갈까라는 반도체나 나스닥을 기대를 한다면 그거는 경기 침체에 의해서 전체 시장이 내려갈 때가 아니면 이 안도렐리 구간에서 나스닥이 특별하게 반도체가 특별하게 실적과 무관하게 지금 크게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스닥. 결론은 나스닥. 지금까지도 좋았던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다. 근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나스닥 시장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우리 이지한 대표님이 나스닥 시장을 이야기하니까 엄청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은, 사실 그동안에도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QQQ 3배짜리를 그렇게 많이 사셔가지고 그게 걱정이 되는데 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연속적으로 하면은 또 그 투자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와서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사실 저도 1월 달부터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네. 1월 달부터 그쪽에 투자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번 뭐 예를 들어서 물가 지표 발표나면 나스닥이 그 반도체 꺾일 거야, 다음번에서 어떻게 꺾일 거야라고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에 의해서 모든 섹터가 다 같이 꺾여 내려가면
꺾여 내려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 구간이 혼돈스럽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빅테크나 나스닥은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 요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분기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아마 그 펀드들의 그 투자 방향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이후에 1분기를 대비하는 펀드들의 이동은 대부분 글로벌 펀드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신흥국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중국은 기대치만큼 충족을 하지 못했고 미국은 생각보다 납배드였기 때문에 아마 자금이 대부분 이제 하반기 레포트 보고서를 저도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미국이 슬쩍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미국 투자를 배제가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신흥국 플러스 미국,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미국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에 어떤 섹터에 투자할 거냐라고 뭐 펀드, 헤지 펀드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은 마찬가지겠지만 나스닥을 지금 이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서 2분기도 하셨으면 좋겠고, 요 내용이 지금 현재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신한투자증권 하반기 리포트인데 지금 이번 주부터 그 대부분 증권사들의 그 일부 그 하반기 리포트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들을 볼 때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연간 리포트가 굉장히 좀 좋거든요. 지금부터 쏟아지는데 아마 이번 주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주말에 증권사 리포트에서 하반기 리포트 요거를 치시면 하반기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 증권사별 요거를 꼭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우리가 따로 찾지 않아도 또 우리 이지현 대표님이 알아서 또 정리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굳이 귀찮으신 분들은 매일 이어지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심층 인터뷰 나눠봤고요. IS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